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잔료들을 처음 딱 봤을 때는 사실 이게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네, 아마 다들 그러셨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막 58조 원 투자, 그리고 인도 총리가 제발 금 좀 사지 마라 이렇게 호소한 거, 또 아파트 청약 당첨자, 부모인의 그 동네의 약국 영수증 검사까지. 여러분 도대체 이 세 가지가 무슨 상관일까요? 진짜 언뜻 들으면 아예 무슨 평행 우주에서 벌어지는 각기 다른 일들 같잖아요. 맞아요. 하나는 저기 실리콘밸리의 막 천문학적인 자본 이야기고, 또 하나는 뉴델리의 국가적 위기고, 마지막은 우리 동네 아파트 단지의 아주 그 현실적인 생존 투쟁이니까요. 네, 그런데 사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게 놀라운 거죠. 네, 그래서 자, 이제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 흩어진 점들을 연결해보면 언뜻 전혀 교집합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 두 개의 거대한 축이 어떻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우리 지갑과 일상으로 들이닥치는지 보여주는 아주 완벽한 연결고리거든요. 네, 그 두 개의 거대한 축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글로벌 AI 슈퍼사이클이라는 그 기술의 팽창, 그리고 다른 하나는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라는 물리적 현실의 충돌입니다. 기술과 현실의 충돌이군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 이 두 개의 거대한 파도가 어떻게만 태평양, 인도양을 건너서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사시는 동네에 아파트 대출이자나 부동산 정책으로 번지는지 그 복잡한 배관을 좀 뜯어볼 겁니다.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장의 메커니즘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뭐 이란 문제나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같은 정치적인 쟁점들도 마주하게 될 텐데요. 우리는 철저히 그 어떤 중립적인 입장에서 시장의 관점, 그러니까 자본의 흐름과 현상만을 객관적으로 전달해 드릴 겁니다. 2026년 5월 12일 기준 코스피가 반도체 랠리에 힘입어서 무려 7,882.2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와, 진짜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수치죠. 그러니까 전인미답의 고지인데 심지어 JP모건은 장기적으로 코스피 12,000포인트 시대까지 열릴 거다 뭐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현실적인 숫자를 만들어낸 엔진, 그 중심에는 단연코 엔비디아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엔비디아죠. 그 엔비디아가 AI 생태계 전반에 약 58조 원, 달러로는 한 400억 달러라는 자본을 쏟아부었습니다. 아니, 전문가님, 도대체 이 막대한 돈을 어디에 그리고 왜 쓰고 있는 건가요? 이 58조 원의 행방을 추적하는 게 지금 시장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엔비디아가 단순히 자기네 그래픽 처리 장치, 그러니까 그 GPU를 더 잘 만들려고 연구소에 돈을 쓴 게 아니거든요. 연구개발비가 아니군요. 네, 코어위브나 미스트랄 같은 신흥 클라우드 기업이나 AI 모델 개발사들의 지분을 진짜 전방위적으로 사들이는 데 돈을 투입했죠. 여기서 코어위브라는 기업을 좀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원래는 그 암호화폐 채굴을 하던 작은 회사였는데 지금은 완전 AI 전용 클라우드를 서비스하는 기업으로 탈바꿈을 했죠. 그렇군요. 아마존이나 구글 클라우드 같은 그 기존의 거대 공룡들이 자체 AI 칩을 만들면서 엔비디아로부터 약간 독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니까 엔비디아가 아예 자신들의 GPU만 독점적으로 쓰는 우군들을 직접 돈 대서 키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이나 구글이 우리 이제 엔비디아 칩 너무 비싸서 못 쓰겠다. 우리가 직접 만들래? 이러니까 네, 그렇죠. 엔비디아가 그래, 그럼 내가 돈 낼 테니까 코어위브 니네가 아마존을 대체할 클라우드 회사가 되라. 이렇게 완전히 판을 새로 짜고 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아주 공격적인 생태계 구축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제가 이 흐름을 쫓아가다 보니까 아주 기묘한 순환고리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어떤 부분이죠? 그 엔비디아한테 수백억 달러 투자를 받은 이 코어위브 같은 회사들이 그 투자금으로 다시 엔비디아의 GPU를 엄청나게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 많이 지적하는 부분이죠. 이거 듣다 보니까 약간 기시감이 들어요. 마치 부모님이 자식한테 두둑하게 용돈 쥐어주면서 야, 이 돈은 무조건 우리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에서만 써야 해. 가서 물건 잔뜩 사와. 약간 이러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네,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내 돈을 줘서 내 물건의 매출을 올린다. 이거 진정한 생태계 구축인지 아니면 약간 거품을 키우는 폰지 구조 같은 리스크가 있는 건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젠슨 황 CEO가 우리는 성자를 고르지 않고 모두를 지원하면서 진정한 AI 생태계를 육성하고 있다. 이렇게 방어를 했거든요. 네, 그렇게 말하긴 했죠. 근데 애널리스트들의 시각은 좀 더 냉정합니다. 이런 방식의 자금 흐름을 전문 용어로 순환거래 또는 벤더 파이낸싱이라고 부르는데요. 벤더 파이낸싱이요.
기업이 번 막대암연금이 외부로 나갔다가 다시 자기 회사 배출로 찍히는 그런 구조거든요. 과거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시기에 루센트 테크놀로지나 시스코 같은 거대 통신 장비 업체들이 막 신생 인터넷 기업들한테 돈 빌려주고 그 돈으로 자사 장비 사게 했던 관행이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아, 맞아요. 닷컴 버블 때 그때 그 벤더 파이낸싱이 결국 거품이 터지는 뇌관 중 하나였잖아요. 네, 무서운 부분이죠. 통신망이라는 기술 자체는 진짜 혁신이었지만 장부를 부풀리던 그 순환 자본은 결국 거품이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의 AI 혁명 역시 방향성은 명확해도 그 숫자의 크기에는 좀 거품이 끼어 있을 수 있다. 이런 경고군요. 그렇습니다. 혁신은 진짜지만 숫자는 과장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꼭 구분해야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엔비디아 실적이 막 폭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투자받은 신생 기업들이 진짜 고객을 유치해서 스스로 돈을 못 벌면 이 거대한 순환 구조는 한순간에 멈출 수 있거든요. 와, 손이 가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은 이 AI 슈퍼사이클 에너지가 워낙 압도적이니까 글로벌 자본이 막 국경을 넘어서 한국 산업 생태계까지 막 통째로 바꾸고 있습니다. 네, 엄청난 파급력이죠. 제가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차트 보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엔비디아 차세대 칩, 그 루빈에 들어가는 동박 공급사로 엮이면서 시가총액이 막 4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네, 시장에 관심이 엄청났죠. 아니, 동박이면 그냥 얇은 구리판 아닌가요? AI 칩에 왜 갑자기 구리판이 이렇게 엄청난 테마로 엮이는 거죠? AI 칩의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열입니다, 열. 아, 발열 문제요? 네, 차세대 칩이 누비는 이전 모델보다 훨씬 강력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열이랑 전력을 발생시키거든요. 이 열을 견디고 전류를 통제하려면 사람 머리카락보다 얇으면서도 내열성이 엄청난 그런 하이엔드 초박형 동박이 필수입니다. 아, 예전은 그냥 배터리 소재인 줄 알았는데. 그렇죠. 이제는 AI라는 첨단 기술의 목줄을 쥔 아주 핵심 인프라 소재가 된 거죠. 통신업계 변화도 진짜 드라마틱하더라고요. SK 브로드밴드가 아예 그 울산 데이터 센터를 독립시켜서 완전 AI 데이터 센터 기업으로 변신 중이잖아요. 네, 맞아요. 단순한 인터넷망 회사를 넘어선 거죠. 네, 그러니까 AI가 모니터 속 가상 코드가 아니라 진짜 숨 쉴 수 있는 거대한 물리적 심장, 그 데이터 센터를 직접 돌리겠다는 거네요. 바로 그 지정입니다. AI를 돌리려면 수만 대의 GPU가 꽂힌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그걸 24시간 시키려면 엄청난 양의 전기 에너지가 필요하죠.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거시경제의 두 번째 거대한 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요? 네, 기술 시장의 호황 이면에 있는 현실 세계의 물리적 에너지 문제, 지정학적 불안이 어떻게 이 실물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 봐야 하거든요. 맞습니다. 이 막대한 전기를 만들려면 결국 화석연료 같은 에너지가 필수인데 그 심장 부인 중동이 지금 심상치 않죠.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그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반출 거부로 간극이 안 좁혀지고 네, 거기다 트럼프 대통령이 막 이준의 공격 가능성 이런 발언까지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아주 치솟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동의 그림자가 아주 기막히게도 인도의 결혼식장으로 튀었더라고요. 네,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죠. 모디 총리가 국민들한테 앞으로 1년 동안 해외여행이나 결혼식 등에서 제발 금을 사지 말아달라 이렇게 읍소했습니다. 아니, 인도 사람들이 결혼식에서 금 사는 문화가 이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닌데 왜 갑자기 총리까지 나서서 막는 건가요? 큰 그림과 연결지어 보면 모디 총리의 절박함이 이해가 됩니다. 인도가 세계 2위의 금 수입국이거든요. 네, 금을 엄청 좋아하죠. 그런데 인도는 원유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합니다. 유가가 급등하니까 비싼 기름 사느라 국가의 달러, 외환 보유고가 막 유출되는 상황인 거죠. 달러가 다 빠져나가고 있군요. 네, 근데 이 와중에 국민들이 금까지 대량으로 수입해버리면 외환, 즉 달러가 완전히 고갈돼서 환율 방어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적으로 아주 치명적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모디 총리의 금 구매 자제령은 사치근절 이런 게 아니라 달러 유출을 막으려는 국가 경제 방어전이었네요. 정확합니다. 생존의 문제인 거죠. 근데 이 유가 상승이 국내 기업들의 희비도 완전 갈라놨습니다. 항공료를 쏟아부어야 하는 대한항공은 영업이익이 무려 82.2%나 감소했거든요. 네, 직격탄을 맞았죠. 반면에 기름 정제하는 S오일은 이익이 126%나 폭증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원자재 가격에 직접 영향을 받으니까요. 근데 제가 진짜 헷갈렸던 건 롯데케미칼이나 LG화학 같은 석유화학 기업들이에요.
전문가님, 이 기업들 업황이 안 좋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번에 갑자기 흑자로 전환하는 깜짝 실적을 낸 거죠? 그 부분 명쾌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그 흑자의 비밀은 바로 레깅 효과, 즉 원재료 투입 시차 효과 덕분입니다. 레깅 효과요? 네, 석유 화학 기업들은 원유에서 나온 나프타로 제품을 만드는데 과거 유가가 쌀 때 사둔 싼 나프타를 묵혀뒀다가 쓴 거예요. 아, 쌀 때 사둔 거를 지금 쓴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유가가 올라서 플라스틱 같은 최종 제품 가격이 비싸졌잖아요. 싼 원료로 만들어서 비싸게 파니까 일시적으로 이익이 확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아, 완전히 이해됐어요. 제가 커피숍을 하는데 원두 쌀 때 엄청 사뒀다가 지금 글로벌 커피 가격 폭등하니까 커피값 올려받아서 마진이 엄청 남는 그런 거군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근데 그 싼 원두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비싼 원두 사와야 하잖아요. 아, 그러면 수익이 다시 떨어지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아니라 일시적 착시 효과일 뿐이라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투자자분들도 이건 레깅 효과다. 이 일시적 착시를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글로벌 유가 상승, 또 인플레이션 이런 거대한 흐름을 봤는데요. 이 촉발된 고금리 기조가 어떻게 우리 동네, 특히 청취자 여러분의 거주 문제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영역에 타격을 주는지 좀 좁혀서 살펴볼까요? 네, 드디어 우리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네, 4월 경기 지역 아파트 경매 건수가요. 한 달 새 무려 30%나 급증해서 1,097건을 기록했습니다. 네, 심각한 수준이죠. 특히 평택이나 김포 같은 외곽 지역 피해가 큰데 결국 금융 부담과 이 유동성 압박을 못 버틴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자가 너무 비싸니까요. 그래서 정부도 매물 잠김을 풀려고 세입자 낀 1주택자 집을 사면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준다. 이런 규제 완화 조치들을 막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저희는 어떤 정치적 판단 없이 시장 메커니즘 차원에서만 전달해 드리는 건데요. 정부 입장에서는 경매가 쏟아지고 은행이 부실해지는 걸 막으려면 돈이 돌게 퇴로를 열어줘야 하는 겁니다. 아, 막힌 유동성을 풀어주는 고육지책이군요. 네, 그런데 이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와 절박함을 보여주는 아주 극단적인 사례가 하나 터졌죠. 아, 저도 그 자료 보고 진짜 놀랐습니다. 그 아파트 청약 만점 당첨자들의 위장 전입을 잡으려고 정부가 무려 부모님의 병원, 그리고 약국, 요양급여 내역까지 전수조사하고 있다는 거. 네, 아주 치열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된다는 의미군요. 고금리에 밀려서 경매로 집이 넘어가는 반면 한쪽에서는 새 아파트 청약 당첨되려고 막 부모님 약국 영수증 동네까지 확인을 당하고. 그렇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거 정말 소름 돋게 철저하네요. 마치 정부가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쟁각 게임을 하면서 탑이 무너지지 않게 핀셋으로 블록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하지만 아주 공격적으로 빼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는 부동산 정책에 아주 거대한 역설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역설이죠? 한편에서는 1주택자 매물 끌어내려고 세금 혜택 주면서 막 퇴로를 열어주잖아요. 네, 집 좀 사달라고. 근데 다른 한편, 그러니까 청약 시장에서는 가점을 부풀리는 걸 막기 위해 부양가족의 실거주를 증명하기 위해 개인의 아주 민감한 의료 기록까지 다 들여다봐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야, 진짜 모순이네요. 네, 이것은 우리 사회의 주택 공급과 분배 시스템이 얼마나 한계에 다다랐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정책의 의도와는 별개로 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이제는 프라이버시까지 담보로 내놓아야 할 만큼 기형적이 되었다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와, 진짜 뼈 때리는 통찰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된 이 58조 원의 AI 자본 물결이 어떻게 코스피 7,800 돌파라는 미친 숫자를 만들고 네, 또 그 에너지가 필요해서 네, 그렇죠. 그게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와 맞물리면서 인도 총리의 금 수입 금지 호소, 또 화학기업들의 그 레깅 효과를 거쳐서 네, 결국 한국으로 돌아왔죠. 네, 마침내 대한민국 경기도 외곽의 아파트 경매장과 어느 가족의 약국 영수증으로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 촘촘한 그물망을 확인했습니다. 네, 자본주의라는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 안에서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자료들이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이 내용들을 쭉 연결해보면요.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아주 서늘한 모순에 부딪히게 됩니다. 네, 어떤 모순일까요?
주식시장은 AI 혁명으로 코스피 7,800이라는 유례없는 부를 창출하면서 매일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매일매일이 축제죠, 거기는. 그런데 정작 현실의 평범한 사람들은 치솟는 이자 부담에 집을 경매로 넘기고 또 그 청약가점 1점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님의 약국 영수증 쪼가리까지 챙겨야 하는 아주 팍팍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참 씁쓸한 현실입니다. 과연 기술이 가져온다는 이 무한한 생산성의 시대라는 건 모두를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주식시장이라는 가상 공간에만 존재하는 신기루일까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묘한 세계에 대해 한 번쯤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